사연을 읽어볼게요. 장인 돌아가셨는데 전화로 갈구는 남편 직장 상사 이야기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전화 뺏어 받아서 소리 빽빽 질러버린 상태입니다. 지금도 화가 나서 도저히 담아두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어제 장지 잘 모시고 왔고요. 오늘 신랑 회사 인사과와 감사과에 연락해서 통화 녹음 파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신랑도 동의했어요. 제가 반드시 이놈 이 시국에 실직시켜버릴 거예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황망했습니다. 사고는 아니고 뇌출혈이에요. 혈압이 좀 있긴 하셨지만 동년배 평범한 수준이셨어요. 저는 첫째 딸이고 밑에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 제 남편이 상주가 되더군요. 시국 때문에 음식 대접을 못하는 상황이고 문상객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신없어 전화 못 받을 듯해서 톡이나 문자 남긴다며 위로의 말씀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신랑은 웬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아버지도 아니고 빙부상인데 이렇게 위로 전화가 많이 오나 싶을 정도였어요. 장례식장 안에 유가족들 쉬라고 있는 내실 들어가서 계속 전화를 한참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날이 지나가고 제 신랑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제 친구가 문상 왔는데 친구가 제 남편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전화를 붙잡고 마치 혼나는 사람처럼 서 있다며 도저히 모습을 봐서는 조의 피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마중하면서 장례식장 입구에서 좀 떨어진 흡연구역에서 전화 받고 있는 신랑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네, 파트장님.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불만 없습니다. 네네. 아닙니다. 아니요, 한숨 쉰 게 아니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랍니다. 남편 업계가 평생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 파트장은 엄청난 꼰대에 실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안 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본인 면이 안 서니까 갈구고 분위기 험악하게 조성하고 아랫사람들이 엄청 운운하면서 본인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라고는 들었어요. 저희 집 사고 집들이 했을 때 남편 회사 동기분들 한 11명 정도 불렀었어요. 몇 년 전에요. 그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그 파트장 굉장히 별로라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저희 신랑도 승진 대상자가 됐는데 이번에 승진하면 파트장이에요. 그렇게 승진 심사 대상자 발표나자마자 갈굼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파트장은 우리 신랑보다 8살이나 많은데 파트장도 재작년에 겨우 됐고 다른 이보다 더 승진은 불가능할 거라는 게 여론이라 저희 신랑 대놓고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상사, 그것도 직속 상사니 저희 신랑 진짜 참고 참았는데 아니 어떻게 가족이 상을 당해서 그것도 상주 노릇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저러냐고요. 저랑 눈 마주치고 신랑이 전화를 급히 끊길래 회사에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신랑이 아무 일도 없다고.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아가며 저희 신랑한테 일 처리 똑바로 안 하냐 전화했던 거죠. 급하게 생긴 집안일이다 보니 마무리를 동료들한테 맡긴 일이 한두 가지는 있기는 하나 그게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일도 아니었고 동료들도 불만 없었고 실제 아무 일 없고. 근데 그 사람은 하청업체에서 보고서 보낼 때 왜 너한테만 보내고 나는 CC 안 넣냐? 왜 네가 하던 일을 방책임한테 맡겼냐? 왜 네 맘대로 일을 배정하냐? 업무 완전 인수인계도 아니고 상중에 진행 상황 모니터링 정도의 업무입니다. 너 빙부상으로 청원휴가를 냈으면 증명서 꼭 가져와라. 누가 안 가져간댔나요? 전화 받는데 목소리 깔지 마라. 네 부모 죽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무게 잡냐? 너 때문에 내가 여름 휴가를 미뤘다. 기러기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있다고 그닥 팀 업무에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짜는 얘기들로 어제부터 끄떡하면 전화했던 겁니다. 전화할 때마다 단순히 용건만 말하고 끄는 게 아니라 태도 지적하며 숨소리 지적하며 말꼬리 잡으며 불만 있냐고 따지며 몇십 분씩 끌었어요. 제 남편뿐 아니라 팀원 전체가 이 파트장과 통화할 때나 대화할 때 녹음한답니다. 저 이 녹음본 장례식 중에는 딱 하나 들었는데도 너무 화가 났는데 상 다 끝나고 총 9통의 전화, 제일 짧은 게 13분 다 들으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암튼 그렇게 흡연구역에서 전화 받는 거 보고 나서
혹시 그 사람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신랑한테 물어보자 안 받았더니 밑에 직원들 일도 못하게 우리 남편한테 전화 넣으라며 괴롭힌대요. 팀원들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 남편이 웬만한 내용은 다 전달하고 갔다 하면 끝까지 뭐 때문에 전화한다고 말 안 하고 무조건 전화 넣으라고. 그래서 저희 신랑 바로 밑에 직원이 상중에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했더니 상중이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냐? 월급 나오는 거면 일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질 않나. 팀원들이 다 전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옆팀 전화로 전화하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하고 아무튼 안 받고 겨우 피하다 받은 게 9통입니다. 다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맞이하고 있는데 또 전화 오더라고요. 마침 손님도 없고 여동생도 없을 때라 그냥 제 앞에서 받으라 했어요. 근데 받자마자 야, 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낄낄대요. 제가 스피커폰으로 뺏어 돌렸어요. 신랑이 네, 파트장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무슨 일이냐면 내가 아까 하청업체랑 점심 먹는데 너 업체 만나러 갈 때마다 얘네가 밥 산다 그래도 우리 버카로 밥 샀다며?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자 그러면 우습게 보고 어렵다면서 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여튼 따르릉 같은 놈. 저 따르릉에서 완전 머릿속에서 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르릉? 라고 육성으로 뱉었어요. 제가 폭발하니까 신랑이 스피커폰 끄고 내실 들어가서 빨리 전화 수습하고 나오더라고요. 저 진짜 뭐 이런 끔찍한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실제 역겨움이 느껴지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핸드폰 달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겠다고. 저 이런 억지 신랑이랑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 부려봤어요. 신랑도 당황하다가 제가 안 굽히니까 결국 줬고요. 그런데 한 4시간 있다가 저녁 7시쯤 됐나?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르르르르르르릉. 전화 안 받으면 너 겁나 갈굴 거다. 따르르르르르르릉. 받기 싫어도 받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받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또 야야야, 지금 네 덕에 우리 팀 다 야근해. 너 이거 뭘로 보상할 거냐? 그때부턴 제가 뭐라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녹음한 거 듣고 내가 이런 말 했구나 했어요. 여보세요. 당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겁도 없이 남의 집 가장한테 동네 건달도 안 할 짓거리를 하고 있어? 한 번만 더 상중에 내 남편 전화 올리면 내가 네 그 악신하는 아가리 다치지도 않게 턱을 뽑아버릴 줄 알아. 상중에는 김상중도 전화 안 해. 그것이 알고 싶냐? 라고 했고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안 끊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한 10초 지났나? 끊기더라고요. 그 후로 상 끝날 때까지 2번 더 전화 왔지만 제가 받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었고요. 만약 이 일로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벌고요. 원하면 대학원도 보내줄 거예요. 이따위 상사 밑에서 이렇게 정신적 괴롭힘 당하며 일하는 동안 몰랐다고 하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회사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죠. 아무 조치도 안 취해주는 회사 클래스면 안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 안 되면 변호사도 고용할 거예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동안 녹음된 통화 파일만 60개가 넘어요. 신랑 동기들이랑 팀원들도 도와준대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약간의 응원이 필요한 것도 같고요. 남초 회사들 대부분 우리 남편들 이런 불합리한 대우 참고 일한다는 것도 아는데 밟힌 채로 꿈틀도 안 되면 계속될 거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만 참으시라고. 권리 찾으시라고요. 제발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나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네요. 저희 부부는 평안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글을 썼던 사람의 남편입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 연차를 냈습니다. 평생 숫자랑 기계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 문맥이 어지러울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분명 엄청 긴 글이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트장은 6개월 감봉 및 지방 생산공장으로 자천됐습니다. 직급은 그대로지만 직책은 파트장이 아닌 일반 차장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팀은 내년에 사업 철수가 확정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 와중에 이렇다 할 실적도 낼 수 없는 한직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임시입니다.
2차 위원회가 올 월말에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결과를 궁금해 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일이 있은 후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파급력 덕분인지 회사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지어서 긴 싸움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내가 이곳에 글을 썼다고 보여주고 무수한 댓글이 달렸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 다쳐도 나만 다치면 되는데 아내까지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을 찬찬히 살펴보자니 정말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스치듯 들어봤던 다른 유명한 사이트,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곳에까지 제 아내의 글이 정말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와 아내가 겪은 일이 절대 일상 다반사가 아니며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 간과될 수도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도 식물을 다루는 사람이라 그런지 무엇을 해도 침착하고 필요 이상의 행동이나 말도 삼가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긴 시간 저와 함께하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험한 말과 표정을 했을 때 제가 잘못한 게 없지만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 같았어요. 아내는 아버님을 장지에 모시고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가신 아버님의 생활의 흔적을 정돈했습니다. 생전 아버님의 유언대로 처제와 협의하여 유산 정리 계획을 세우고 나서 유산 정리는 차차 하자. 미안하지만 내가 네 형부와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 라고 하더니 그날은 집에 들어와 목욕하고 있는 찬으로 밥 먹고 저에게 내일 연차를 내라고 하기에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부터 다음날 늦은 아침까지 아내는 미동도 없이 푹 잤습니다. 후배에게 대신 연차 신청서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파트장이 결제를 보고도 안 해준다며 문자가 오긴 했었죠. 제가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어쩌지 하는 동안 기한을 그냥 팀장님 정결로 파트장 건너뛰고 다시 올리고 팀장님께는 상황을 설명드렸다고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참 주변 사람 덕을 많이 봅니다.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난 아내는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저희 회사 홈페이지 조직도 등을 찾아보고 저에게 회사의 모든 내용을 보내도 되겠냐고, 문서는 내가 써서 보여줘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내 앞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내 한마디에 결심했습니다. 커피 식는다. 따뜻할 때 마셔. 랍니다. 그 말에 왜 이렇게 마음이 울렁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과와 감사과에 보낼 통화녹음 파일과 경위를 적은 글을 보냈습니다.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침착한 글이었습니다. 사이트의 원글을 보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내는 데까지만 하고 쉬려고 했습니다만 아내는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나름 계산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글이 도화선이 되어서 회사에서 이 일을 뜨거운 감자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파트장은 출근하면서 저를 보더니 정말 옆팀까지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로 야, 너네 와이프 무섭더라. 내가 군대에서도 그런 험악한 말은 못 들어봤다, 야. 대꾸 안 했습니다. 그냥 제 일했죠. 평소 같으면 그냥 기분 맞춰줬겠지만 저도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당황한 듯 하더군요. 오전은 제가 밀린 외부 미팅들이 있어서 사무실을 금방 뜰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회사 감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복귀하냐고. 회사 근방이라 금방 들어간다고 하자 자리 말고 감사과를 먼저 들르라고 했습니다. 감사실에는 고충 상담 담당 차장과 사측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저에게 잘못을 찾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일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회유와 달램이 느껴졌습니다. 고생 많았겠다. 많이 참았겠다.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사과? 타부서 전출? 둘 중 누구든 간에 확실한 징계? 이런 이야기들이 부드럽고 매너 있는 분위기에서 오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재발 방지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파트장에게 징계 혹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더라도 재발 방지가 약속될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고 했죠. 그때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조사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안심시켜주더군요. 그래도 언론의 직접적인 인터뷰 혹은 후속글 등을 통해 필요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추후 행동 방향은 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서 무엇도 지금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말이 좋아 어렵다지 나 혼자 죽지는 않는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잠시 변호사가 만류의 의미로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는 말을 얹었지만 차장은 알겠다로 일축했습니다. 그 후 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유지하는 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저에게 유급 휴가가 1주일에서 2주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된 시간 동안 회사에서는 면담 및 자체 조사로 실상 파악을 진행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통화 녹음본이 명확한 증거로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인 파 트장의 발언 또한 들어야 한다고 했고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파트원 및 직속 팀장까지 면담이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조사와 증거, 면담을 토대로 징계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며 언제 열릴지는 정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하다 싶으면 진행한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요일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냥 나 하나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건가? 그냥 네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닌 파 트장을 유급 휴가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왜 피해자는 난데 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파 트장이 보호되는 느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의 말이 정말 가슴이 시큰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수성님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파트원 전체를 넘어선 상황이라 모두 유급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파트장을 분리하는 것으로 부득이 결정했습니다. 파 트장은 감사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월요일에 제가 짐 싸서 나온 이후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도 안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이틀 밀린 업무를 오전 내내 처리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식사 주문하고 앉자마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내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장인어른 잘 보내드렸냐는 인사치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그랬다는 거 아신다는 듯이요. 주된 이야기는 내년도 사업계획 쓸 때가 있으니 그와 관련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상사와 상의하고 있다는 게 내년에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으니까요. 파트원들도 특별히 다르게 대하는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통화 녹음은 물론 카톡 캡처본, 회식에서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동영상 등 엄청 많은 증거를 감사실에 전했더라고요. 심지어 막내 여자 직원은 여자로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발언들을 많이 참았던 모양입니다. 감사실 가서 한참 펑펑 울고 왔더라고요. 파트장이 출근을 안 하니 회사 분위기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능률도 올랐고요. 매일같이 비효율적으로 야근하던 팀이 딱 일주일 고생하더니 야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팀장님이 우리 파트 고생한다고 저녁 8시 넘어 배달음식 시켜주려고 했다가 다 퇴근해서 놀라셨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파트는 늘 남아있어서 오늘도 있겠거니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긴 저녁 시간에 신경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소송에도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징계위원회 날짜가 전체적으로 공지된 건 9월 3일이었습니다. 9월 10일로요.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게시판에 모두 공지되었고 어느 안건인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서 8일에 걸쳐 피해를 고발했던 직원들이 차례로 감사실 호출을 받았습니다. 저도 7일에 다녀왔고요.
징계 여부는 10일 당일에 정해질 거고 공고는 전체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당사자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보안 문서로 공람될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따로 준비 중인 법적 조치가 있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장례식 방해와 모욕,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걸어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에 혹시 회사도 있는지 물었고 회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로 이해하겠다고 감사실 측에서 정리해줬고 내라고 말했습니다. 공론화할 여지도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묻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상황까지는 비더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9월 10일 2주의 유급휴가와 2주간의 연가를 쓰고 거의 한 달 만에 파트장이 출근했습니다. 세상 단정해 보이는 복장이었습니다. 저와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오후 2시에 있던 징계위원회는 오후 3시가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내부 문서로 처음에 말씀드린 임시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파트장은 저와 아내가 준비 중인 소송 외에도 막내 여직원의 관련 소송도 걸릴 예정입니다. 사실 금품 수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의뢰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협력업체들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협력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오래 일한 한 협력업체 대표님이 나서주시겠다고 호기롭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소송은 현재 본격적이지 않고 준비 중이어서 아마 9월 말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쯤이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2차 징계위원회 결과에도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리라 예상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도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부부가 서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우려하던 억울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일처럼 화내주신 부분이 회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정말 끝이 날 때까지 힘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가족 지켜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회사에 들였던 정성이 배신당한 일은 없기에 구체적인 회사의 정치에 대한 추측은 잠시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일이 끝끝내 회사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끝나길 기대합니다. 계속 세상은 흉흉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불합리한 괴롭힘이 비단 남초회사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회사든 그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어디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울며불며 배워야 기억에 남는 거다. 그런 것도 다 견디는 게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다 힘들다. 밥벌이가 쉬운 줄 알았냐. 여기 아니라 어디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들 뒤에서 쓸개집 같은 마른 침을 삼켜오셨다는 거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은 변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진정 억울하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라서 당해도 괜찮은 일 같은 건 없습니다. 모두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참는 분들이 비겁하다는 건 아닙니다. 두렵고 많은 걸 포기할 결심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불구덩입니다. 그리고 참는 분들도 참을 수 있는 그 강단과 용기와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1명이라면 나중에는 2명이, 더 나중에는 10명이 용기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모두 평안한 가을날 되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인 네가 역겹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 동생과 비교되며 살아왔다. 얼굴도 이쁜 데다 공부까지 잘하는 동생은 어딜 가던 유명인사였다. 항상 번화가만 나가면 연예 기획사의 명함을 받고 남자들이 번호를 묻고는 했다. 내가 봐도 이쁘긴 하다. 연애와 연애 따위는 관심 없었던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 가정 형편상 유학 따위는 할 수 없었지만 끈질긴 노력과 설득 끝에 대학교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서 비행기표와 살집 정도만 보태줬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주는 것 같아. 난 알겠는데? 우리 방순이가 이뻐서 더 주는 거야. 몇 년 뒤 나는 처음으로 사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지독한 모태솔로를 벗어나게 해준 이 남자가 너무 좋았다. 내가 항상 나 왜 만나? 못생겼는데? 라고 물어볼 때면 나는 외모 안 중요해. 그리고 내 눈에는 제일 이쁜데? 뻥치지 마. 자기 눈 별로 안 좋지? 나 2.0이거든. 이 남자와 결혼을 할 때도 행복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했다. 내 동생이 오기 전까지. 동생은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영어학원에서 일을 했다. 몇 년 바짝 모아서 영어학원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다. 어느 날 동생이 집에 놀러 왔는데 내 남편과 동생은 그날 처음 보게 되었다. 내 결혼식 때 동생이 오지 못했으니까. 누구셔? 이 아름다우신 분은? 안녕하세요, 형부. 외모 안 본다더니 남자들이란.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집 앞 식당에서 삼겹살로 술을 한잔하고 집에 와서 한 잔 더 먹게 되었다. 언니, 오늘 자고 가도 되지? 자고 가. 오랜만에 밤새도록 먹자. 우리 이쁘신 천사 두 분이랑 밤을 새다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형부 너무 재밌어. 셋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오랜만에 술을 먹어서 그런지 필름이 끊겼다. 눈을 떠보니 침대였다. 새벽 4시. 잠도 얼마 못 잤구나. 아직 먹고 있나 싶어 거실로 가봤더니 둘 다 없었다. 어디 간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린다. 자기 언니는 자면 못 일어나. 술이 약해. 전부터 그랬어. 형부 너무 좋아요. 재밌고. 언니보다 제가 낫죠? 당연하지. 지금 너무 좋다. 그때 내 기분은 말로 다 표현 못한다. 내 동생과 내 남편이 내 집에서 바람을 핀다. 내 뒷담화를 하면서. 이럴 때는 카메라를 켜건 녹음을 하건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증거고 나발이고 그럴 정신이 없었다. 아빠, 집으로 빨리 와줘. 무슨 일이냐? 남편 놈이랑 방순이랑 바람 펴. 뭐? 알았다. 빨리 가마.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는 화장실 문 앞으로 가서 문을 발로 차버렸다. 이런 개벽다구 같은 놈들이 뭐하는 짓거리냐? 문 열어. 안 열어? 이 잡것들아, 내가 물러 보이냐? 어떡해.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문이 열리자마자 동생의 뒤통수를 갈기고는 동생과 남편 놈의 멱살을 끌고 나왔다. 아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려고 양치하다가. 양치하는데 문 잠그고 형부랑 처제가 좋다고 히덕거려? 뭐가 좋은데? 치약에 페로몬 뿌렸냐?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 자식들아. 내가 제일 이쁘다며? 외모 안 본다며? 너도 결국은 그딴 놈이었니? 그것도 내 동생하고? 그것도 내가 자고 있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방순이 너도 왜 그러고 살아? 언니잖아. 내가 저 남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랬니? 너는 만나는 사람도 많잖아. 얼마든지 더 멋있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왜 언니 남자를 건드려? 그러면 안 됐잖아. 아빠가 오셨다. 오자마자 남편 놈한테 달려가서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는 니들 씨방 뭔 짓 했냐? 니들이 개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개도 그런 짓거리는 안 해. 아, 한다. 개들은 그런 짓거리 하는구나. 너넨 개야. 개 같은 것들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고 자빠졌냐? 방순이 너는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너를 낳은 게 수치스럽다. 부끄러워서 살겠냐? 니들 오늘 개처럼 기어나가라. 라면서 주먹을 휘두르시는 걸 겨우 말리고는 방순이 너 다시 미국으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내 눈앞에 띄지 마.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지금 이 역겨운 기분이 떠오를 것 같으니까. 당신은 말 안 해도 알지? 이혼이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떠나. 이혼 전에도 이 집 구석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 발붙이는 순간 네 얼굴 감자로 만들어줄게. 아무 말도 못하고 둘은 쫓기다시피 나갔다. 어떻게 살든 관심 없다. 아니, 니들 직장에 알려야지. 날이 밝자마자 두 년놈 직장에 알렸고 다음날 남편 놈을 만나 이혼 합의서를 제출했다. 남편 말로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다고 한다. 이미지를 중요하는 회사다 보니 자기가 잘리는 건 당연하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든 말든 관심 없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간 심정에 비하면 그 정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방순이는 지방으로 가서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한다고 했다. 저 얼굴로는 어딜 가든 환영받는다.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고. 2주 뒤. 소식 들었어? 방구씨 호수공원에서 노숙하는 것 같아. 내가 친구랑 산책하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 개 같은 짓을 했으니 개처럼 살게 둬. 아무 감정도 없다 이제. 3일 뒤. 따르르르르르릉. 경찰서인데요. 김방구 씨 아내분 되십니까? 잠깐 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서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으니 내용은 이랬다. 남편 놈이 노숙을 하다 다른 노숙하는 여자와 눈 맞았다고. 공원 화장실에서 그 짓거리하다 관리하시는 분이 신고해서 잡혀왔다고 한다. 정말 끝까지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당신이란 사람은 그냥 개였어. 욕정을 누르지 못하고 발정난 개처럼 시도 때도 없이 그 짓거리에서 쫓겨났는데도 또 그 짓거리가 하고 싶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혼 확정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조용히 지내. 나한테 당신 소식 들리지 않게. 네 얘기 들으면 내 귀가 썩어가는 것 같아.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 남자. 지금 생각해보니 나와 사이가 좋았을 때도 그랬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는 먹방 BJ 마냥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쁘게 보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식탐이 심했었네. 잠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남자였는데 나는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했고 나도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었다. 반면 먹을 만한 반찬이 없을 때나 내가 피곤해서 거절을 할 때면 한 번씩 화를 크게 내고는 했다. 내가 원하는데 못 들어주냐? 처음 연애를 해서 다 처음이라 좋았던 사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사람.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댓글입니다. 바람 피워서 내쫓았더니 또 그 짓거리 하다 걸려? 왜 저러는 거야? 답도 없다. 저건 약으로도 치료 안 되는 몹쓸 병이다. 짐승이 따로 없네요.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일부러 생각해보고는 하는데 이건 무조건 이혼해야죠. 처제랑 바람피는 놈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하루빨리 이혼 확정되셨으면 좋겠네요. 동생과 남편의 바람 많이 괴로우시겠어요. 동생에 대한 배신감, 남편에 대한 배신감 둘 다 어느 한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실 것 같네요. 너무 상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친구놈과 바람이 났습니다. 친한 친구놈이라 친구 커플과 저녁 때 술 한잔씩 하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헤어졌고 헤어진 걸 위로하면서 술자리는 더 잦아지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상황이 저도 똑같네요. 저도 우리 집에서 셋이 먹다가 저 잠든 사이에 바람.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머리가 핑 돕니다. 저는 이혼한 지 꽤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 잊었지만 가끔 한 번씩 떠오를 때면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이성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세요.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메꿔버릴 수는 있습니다. 힘내요. 다음 사연입니다. 대략 8년째 소가리 중인데 여기다 속 좀 풀어볼게. 먼저 미안해. 나는 네이트판을 읽지도 않고 유튜브 같은 건 안 보는 사람이야. 군대 있을 때 몇 번 봤었던 기억이 나서 여기라면 마음대로 써도 될 것 같아서 글을 써본다.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옛날엔 뭐 궁서체다 뭐다 그러면서 썼는데 그냥 편하게 쓸게. 반말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줘.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많이 틀릴 텐데 너무 구박하지 말고. 지금 난 31살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해볼게. 많이 지루할 거야. 바쁜 친구들은 뒤로 가도 좋아. 누가 읽어주기보단 앞서 말했듯 그냥 속을 좀 풀고 싶은 거니까. 19년 전 내가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인 나랑 2학년 내 여동생을 두고 우리 엄마는 집을 나갔어. 그날이 19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말처럼 너무 또렷해. 수업이 끝나고 동생이랑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엄마는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난 어렸지만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 말도 안 되게 그날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오빠니까 앞으로 동생 잘 봐. 네가 챙겨야 해. 딱 이 두 마디. 이렇게 남기고 엄마는 집을 나갔어. 책상 위에는 커다란 무전기 같은 휴대폰이 올려 있었고 도둑이 든 것 마냥 서랍장은 모두 열려 있었어. 뒤늦게 부엌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어 걸어나가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 잘 가. 그렇게 난 한부모 자녀가 됐어. 그런 엄마도 이유가 있었어. 아빠는 술만 먹으면 우리에게 손찌검을 했어. 엄마는 가출하기 전날에도 맞았고 결국 다음날 집을 나간 거야. 난 지금도 그런 엄마를 이해해.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엄마를 미워해 본 적 없어. 엄마도 아팠을 테니까. 엄마는 자신이 나가면 아빠가 애들을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아파트 계단 오르는 소리, 술 취한 발자국 소리. 엄마가 나간 뒤로 제일 무서운 건 밤이었어. 매일 괴로운 일상이었어. 한 번은 옛날 다방 재떨이 까만 걸로 이마를 내려치는데 이마가 찢어져서 119를 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
그때 12바늘을 꼬맸는데 그날 하루 입원했던 날이 제일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 먹고 입고 씻고 그리고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더라. 일단 먹는 건 무조건 라면이야. 생각해봐.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 뭘 해 먹을 수 있겠어. 지금처럼 뭐 백종원 아저씨가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땐 인터넷도 CD 넣어서 했을 때야. 입는 거 일단 빨래는 돌려. 그 빨래통에 다 쑤셔넣고 돌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희한하게 자꾸 행주빠 냄새가 나는 거야. 차라리 안 빠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씻는 거 애들이니까 씻어야 할 시간에 못 씻어. 여름엔 목에 검은 때가 주르륵 껴. 이렇게 애가 꾸질꾸질하니까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더라. 그때부터는 학교 생활도 어려워. 난 솔직히 친구들보다 선생님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선생님들이 체벌이 심했어. 물론 안쓰럽다고 잘해준 선생님도 많았지. 그치만 못된 선생님도 많았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나도 키가 크고 덩치도 크더라.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몇 년 지나니까 아빠가 술 먹고 오는 것도 무섭지가 않더라고. 한 번은 아빠가 또 손찌검을 하길래 엎어치기를 한 적이 있어. 진짜 쓰레기지. 자기 부모한테 엎어치기라니. 근데 그때 딱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 먹어도 나한테 손을 안 대더라. 그냥 딱 그날로 끝이었어. 그 뒤로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엄마 집 나가고 딱 3년 만에. 엄마도 3년만 참아주지. 그럼 내가 안 맞게 해줬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자랐어. 아빠한테 하도 쳐맞아서 그런지 동네 애들은 정말 무섭지도 않더라. 그냥 귀여웠어. 희한하게 아빠한테 맞은 게 학창시절엔 좀 도움이 됐어. 그땐 막 일진이다 뭐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었어. 대대적으로 학교에서 일진이랑 전쟁이다 뭐다 그럴 정도였으니깐. 뭐 지금 뉴스 보면 지금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애들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더라. 아무튼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 중학교 1학년 땐가 딱 한 번 누가 시비를 걸길래 임플란트 몇 개 박아줬더니 3년이 편하더라. 그게 또 중1 때 딱 한 번 그랬던 게 고등학교 때까지 소문이 나서 편하더라고. 그렇게 난 딱 한 번 싸우고 6년을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맹세코 누구 삥 뜯고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어. 그럴 시간도 없었고. 학교 가면 잠자기 바빴어. 누굴 지켜주지도 않았고 누굴 괴롭히지도 않았어. 난 그냥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와서 자고 그런 식이었어. 난 어릴 때부터 얼른 커서 돈 벌고 싶었어. 내가 엄마가 없잖아. 뭐 아빠도 딱히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아빠였고. 그래서 못해본 게 너무 많았어. 초등학교 때는 애들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서 만두도 사 먹고 피카츄도 사 먹고 컵떡볶이도 사 먹고 빈츠도 사 먹잖아. 난 맨날 전교실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안 먹고 버린 흰 우유 있지. 그거 모아서 바꿔 먹었어. 옛날엔 우유 급식으로 매일같이 나왔었거든. 지금도 그러나? 아무튼 그거 흰 우유 들고 가면 5개의 피카츄 하나로 바꿔주시는 포장마차 아주머니 계셨어. 아, 글 쓰다 보니까 생각나네. 정말 잘해주셨는데 건강하게 지내시려나. 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었어.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동생은 그렇게 만들기가 싫더라고. 난 이미 늦었어. 그 시간을 놓쳐서 이미 가질 수 없지만 동생은 아니잖아. 이제 막 갖고 싶은 게 있을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BBQ 치킨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어. 아저씨가 오토바이로 아파트 앞에 내려주면 나는 겁나 뛰어서 그거 붙이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받았었어. 이게 얼마나 크냐면 컵떡볶이가 하나에 200원 300원 했을 때야. 슬러시가 200원일 때니까. 그렇게 내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주유소, 서빙, PC방, 배달 안 해본 게 없었다. 내가 기억이 남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니네 그거 알아? 복조리? 새해 집에 복 많이 들어오라고 복조리 걸어두잖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야.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복조리 판매를 하게 됐어. 뭐 어떻게 알고 시작했는지는 자세히 기억 안 나. 이게 복조리가 원가에 20원이래 하나에. 근데 이걸 5,000원에 팔아 하나를. 근데 복조리는 2개가 한 세트야. 그러니까 40원짜리를 만원에 파는 거야. 순 도둑놈들이지. 근데 이게 진짜 꿀인 게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벌어. 하나를 팔면 나한테 2,000원이 떨어져. 어마어마하지 않아? 10개만 팔아도 2만원인 거야. 그때 시급이 1,800원인가 했을 때였어. 나한텐 완전 신세계지. 내가 또 어리잖아. 술 먹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를 그렇게 예뻐하는 거야. 가게마다 문지기가 있어.
잡상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근데 그런 문지기도 나는 들여보내주는 거야. 어린데 겨울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사주겠냐고. 복받으라고 말하는데 기가 막히게 팔리더라.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사봤어. 동생한테만 돈 쓴 건 아니었어. 나도 어렸으니까. 그렇게 꿀 빨고 한 3개월 정도 했나? 이게 뉴스에 터지더라. 사주지 말라고. 원가 20원이라 그러면서. 사무실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실직자가 됐지. 그래도 괜찮았어. 그동안 복조리 팔아서 모은 돈이 꽤 있었으니까.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 수능? 중요하지. 무척 중요해. 내가 살아보니깐 공부해야겠더라. 꼭 공부들 해. 근데 난 포기했어. 어차피 대학 갈 돈도 없었고 동생 뒷바라지나 해주려고 했지. 고3이 되니깐 먼저 졸업했던 선배들이 취업을 소개시켜주더라. 뭐 멀쩡한 일이겠어? 뻔하지. 도우미 관리하는 포주, 웨이터 이런 거지. 근데 이게 또 돈이 되더라. 희한하지? 정말 희한하게 그런 건 돈이 잘 되더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돈 좀 모아두고 살만했어. 엄마 없이도 어디 가서 굶지 않았고 동생 기죽이지 않았고 매 맞지 않았고 잘 살만했는데 엄마가 학교로 찾아왔어.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버리고 나갔으면 잘 좀 살지. 돈 좀 왕창 벌어서 이제 아들딸 공부도 좀 시키고 이쁜 옷도 좀 입혀주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꾸질꾸질해서 찾아온 거야. 어느 날처럼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깨우더라. 원래 담임 선생님이 날 보면 혼내거든? 근데 어릴 때랑 달라. 고등학교 때 담임은 나 좋아했어. 그냥 나 존중해주고 내 생활 이해해주셨어. 근데 야구하시던 분이라서 맨날 보면 어깨를 건드리는 거야. 맨날 자기 차 세차하라 그러고 수업 시간에 나 불러서 세차시키고. 암튼 뭐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많이 좋아했어. 진심으로 나 챙겨주는 거 많이 느꼈으니까. 학비 대줄 테니까 전문대라도 가라고 하시더라. 그럼 뭐 말 다 했지. 나 건드리는 거? 익숙해. 괜찮아. 근데 그렇게 나 챙겨주는 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좋아했어. 그렇게 나만 보면 혼내는 담임이 조용히 깨우는데 느낌이 싸하더라. 뭐지? 싶으면서. 그러면서 나보고 오늘은 학교 안 들어와도 된대. 고3인데. 뭔 소린가 하고 교문 앞을 나가보니까 엄마가 있더라. 참. 그렇게 그리웠는데 보고 싶었는데 내가 엄마를 보니까 사춘기가 올라오는 건지 없었던 바람기가 막 생기더라. 투정이라고 하나 그걸? 암튼 진짜 쿨하게 잘 지냈어? 딱 한마디 했는데 엄마는 이미 울렁울렁거리는 게 보였어. 그렇게 엄마가 타고 온 택시를 같이 타고 월미도의 한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었어. 레스토랑으로 가서 돈가스 하나 시켜 먹고 바닷바람 쐬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도 나도. 그렇게 엄마는 계속 날 쳐다보고 나는 그냥 머쓱하게 서 있었지. 뭐 사실 딱히 할 말도 없었고. 그렇게 헤어질 때쯤 되니까 엄마가 엄마네 집 가볼래? 라고 물어보더라. 난 또 겁나 쿨하게 아 됐어 알바 가야 돼 라고 대답했지. 그 인사를 끝으로 엄마는 혼자 택시 타고 갔어. 근데 엄마가 가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바보같이. 나 하나도 안 슬펐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게 하질 못하겠더라고. 한켠으론 무섭더라. 이렇게 헤어지면 또 못 보는 건 아닌가. 집이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한 3시간은 울었어.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 내면서. 그래, 뭐 그렇게 난 고등학교를 대충 졸업했어. 그리고 6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 전부를 동생한테 주워주고 난 군대를 갔어. 1200만 원. 그걸로 대학을 가던 생활비를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하고. 사실 더 모을 수 있었는데 좀 흥청망청 썼던 것도 있지. 그렇게 군대를 가고 일병 때였나? 동생이랑 엄마가 면회를 한번 온 적이 있었어. 난 진짜 딱 면회 나가서 멍한 표정으로 있었지. 뭐 연락처도 서로 몰랐을 때니까. 군대 가 있는 동안 엄마가 동생을 찾아왔고 앞으로는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셋이 같이 살자고 그랬대. 뭐 나도 좋았어. 내색은 따로 안 했지만 아빠랑 사는 것보다 엄마랑 살면 좋지.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난 성인 완전체가 됐어. 이제 일자리만 구해서 일하고 여자친구 만들고 결혼하면 끝. 근데 엄마랑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더라. 일단 내가 모아서 동생 쓰라고 준 돈은 이미 둘이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생활비로 다 써서 없대. 그래 뭐 좋아. 어차피 쓰라고 준 돈이니까. 다시 벌면 그만이지 뭐. 근데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와, 돈 버는 건 정해졌는데 나가는 건 끝이 없더라. 엄마가 사치가 심한 건 아니었어. 근데 당시 내 월급으로 세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빠듯했던 거야.
그렇게 빡세게 돈 벌어서 좀 모아두면 엄마는 홀라당 이게 뭐라고 잔소리도 못하는 게 다 우리한테 써 돈을. 소고기 사서 먹여, 좋은 거 사서 입혀, 좋은 거 보러 다녀. 그러니까 잔소리도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야. 엄마가 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그 아저씨도 일을 안 해. PC방 다니면서 그냥 오락만 하루 종일 하고 나한테 용돈을 받아서 PC방을 가.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알아? 사람 미쳐.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어디서 1,000만 원만 빌려다 줄 수 없냐? 라고 묻더라. 내가 나이가 23살인데 1,000만 원을 어디서 빌려? 근데 엄마가 부탁을 하니까 뭐 쓸 데가 있지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만나는 아저씨가 술 먹고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했대. 나 그날 여기서 꼭지가 돌았어. 드디어 내가 터진 거야.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해버렸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나가서 혼자 산다. 지랄을 한바탕 하니까 미안하다고 둘이 싹싹 빌더라. 내가 또 속눈샘 치고 눈 감아줬어. 그렇게 반성을 하는가 싶었어. 며칠 지나니까 엄마는 이제 나도 일해서 돈 벌어서 보탤게. 학교 앞에 조그만한 떡볶이집 하나만 해줘. 23살인데 나보고 그걸 해달래. 내가 그걸 무슨 능력으로 해주냐. 없다고. 돈 이제 나올 때도 없다고 그랬더니 방순이 앞으로 된 적금 해약하면 되잖아. 내가 어이가 없더라.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군대 가기 전부터 매달 7만 원씩 붙던 거 500도 안 됐는데 그걸 뺏어가려고 하냐고. 그거 동생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두는 거라 아직 10년은 더 모아야 한다고. 죽어도 안 된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저씨랑 떡볶이 팔아서 갖겠다고 몇 날 며칠을 부탁하더라. 그래도 난 절대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동생이 자기 시집 갈 때 괜찮으니까 그냥 해주래. 엄마 맨날 저러는 거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거 깨서 내가 있는 거 조금 보태서 딱 500 해줬어. 그걸로 떡볶이집을 차리던 포장마차를 차리던 알아서 하라고. 이제 진짜 끝이라고. 근데 그걸로 어떻게 조그만하게 학교 앞에 월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더라. 처음엔 보기 좋더라고. 그렇게라도 조금씩 돈 벌어서 생활하는 게 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근데 그거 알아? 일 안 하던 사람은 어떠한 일도 못해. 정신 상태가 글렀어. 3개월 했나 5개월 했나 그거 힘들다고 안 하고 야채 장사한다고 허파에 바람 잔뜩 들어서 가게 접고 돌아다니더라.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야채 트럭 하나 하기에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래. 내가 안 미치겠냐? 내가 제정신으로 살겠어? 미칠 것 같은 정신 잡아서 얘기나 들어봤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채가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일전에 보태준 떡볶이집 보증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지. 뭐라는 줄 알아?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그 돈으로 야채 계약을 했대. 그게 뭔 개소리냐? 트럭도 없으면서 물건 계약을 먼저 했대. 그니까 안 해주면 그 돈 날라간다는 거야. 어이가 없고 미치겠더라.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술은 냄새도 안 맡아. 난 술 취한 사람 상대도 안 해. 근데 그날 처음으로 소주 한 병 원샷 때렸다. 맨정신은 진짜 미칠 것 같더라. 그렇게 소주 2병 때리고 월미도 가서 바람 좀 쐬니까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 그래, 사람이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한 번만 도와주자 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또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일전에 받은 게 있어서 금융권은 힘들고 대부로 가야 한대. 사금융, 사나머리 이런 거. 한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이미 해주기로 한 거 해줘야지 생각에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돈 받아서 건네줬어. 진짜 기가 막히는 건 야채 장사 안 하더라.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트럭이 없길래 물어봤지. 여태 차 안 사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엄마 친구가 화장품을 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더블로 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래. 와, 진짜 승질이 말로 표현도 못하겠다. 그날의 우라는 진짜. 그렇게 난 엄마랑 연 끊기로 하고 23살에 그 집을 나왔어. 그 뒤로 작은 원룸만 얻어서 일을 닥치는 대로 했어. 아침에 노가다 뛰고 저녁에 택배 상하차 나가봤어? 며칠 해보니까 진짜 내가 못 살겠어서 그 짓은 못하겠더라. 근데 노가다 뛰면서 반장이 잘 봐서 그런지 운 좋게 타일을 배웠어. 남들보다 일당이 2배였지. 그렇게 타일을 맨날 하니까 타일 업체에서 직원으로 오래. 운이 좋았지.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고졸이 회사에 처음 취업이라는 걸 했어. 노가다 뛸 때보다 훨씬 편안했지. 월급도 높았고 무엇보다 내 시간이 많아졌어. 자연스럽게 애인도 생겼고 원룸이었던 집은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 빌라 전세로 이사를 했어.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노가다 뛸 때 유기견을 한 마리 주웠는데 그게 2년이 됐어.
지금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키워. 진짜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그때 엄마 빌려줬던 대출은 다 갚았어. 빚은 없어. 모아둔 돈은 올해 이 집으로 이사하면서 다 털어넣었어. 타고 다니는 차 하나 장기 렌탈이고 난 이제 빚 같은 건 없어. 돈도 없지만. 그래,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아. 엄마랑 인연 독하게 끊었어. 동생이 번호를 알려줬는지 내 번호는 알지만 나는 전화도 안 받아. 나 아주 편해. 아주 잘 살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지는 못해도 큰 걱정 없이 그냥저냥 사람처럼 살아. 근데 나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 엄마랑 근 10년 인연을 끊고 살았어. 그동안 어금니 꺾게 물고 살아서 엄마 생각 안 났어. 근데 살만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동생한테. 오빠,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올해 입원해야 될 것 같아. 난 더 듣지도 않고 엄마에게 끊어버렸어. 난 독하니까. 자식 버렸으니까 나도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끊었어. 그래, 엄마 생각 안 하려고.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생각 안 하게. 진짜 나중에 내가 다 벌 받더라도 지금은 그냥 나만 생각하려고. 그러려고 그 꿀꿀한 기분 다 날려버리려고 마트 가서 장 봤어. 어릴 때부터 혼자여서 그런지 뭐 하나 해먹는 건 기가 막혀. 그래서 장 보러 갔어.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일부러 기분 좋게 콧소리 흥얼대면서 그렇게 이마트 들어왔어. 옆에 펫샵이 있어서 거기 먼저 들려서 애들 간식 몇 개 줍고 내 거 사려고 카트 끌고 가는데 진짜 개쓰레기 같더라. 내가 그냥 개쓰레기만도 못한 것 같더라.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 같아서 화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뭐 같은지 열받고 하루 종일 억지로 엄마 생각나는 걸 참아뒀던 게 터졌던 것 같아. 나 그래서 좀 울었어. 글 쓰고 보니까 내가 겁나 울보 같은데 나 그렇게 울보는 아니야. 아,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얼른 자야겠다. 다들 엄마 계실 때 잘해라.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안다 알아. 아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댓글입니다. 그만해도 되겠다. 할만치 했구만 뭘 더 하려고. 폐륜은 자식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저지르는 폐륜은 더더욱 큰 죄야. 너하고 너의 부모와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이 났어. 너의 탓이 전혀 아니야. 그들이 모자란 탓이야. 너는 올곧은 사람이니 오래지 않아 아주 소중한 가족이 생길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제발 자책하지 말고 행복해라. 좀 더 독해져봐. 왜 그렇게 순둥이야? 어머니가 이미 버리고 떠난 순간부터 어머니도 가족의 연을 포기한 건데 왜 혼자서만 가족이라고 다 책임지려고 해? 다 각자의 삶이야. 똑같은 일을 또 당해서 돈 갚으며 살지 말고 이젠 당당히 너 삶을 살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무너지지 않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할 것 다 했다. 어머니 일은 할 만큼 다 해줬으니 보려고 하지도 말고 다들 각자의 길 간다고 생각해. 너처럼 꿋꿋하게 사는 거 정말 힘든 일이야. 고생했어. 개와 고양이들은 나한테 위안을 주죠. 개껌값을 합니다. 밑빠진 독은 나에게 뭘 해주죠? 나를 보호해야 하는 건 나뿐입니다. 순이의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꾸릴 생각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반려자 만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 가치를 누려야죠. 이악 물고 벗어났으면 독하게 끊으십시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독하게 돈 벌어서 거지같이 살던 가족들 줬는데 정작 아플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놀이공원을 놀러 다니질 않나, 보상금을 노리지 않나 아주 가관입니다. 본인이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오늘만 울고 이제 그만 우세요.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너희 어머니 사람 아니다. 어린 자식 버리고 나간 거야 상황이 그랬으니, 단신으로나마 먹고 살 길 막막했으니 그랬다 이해해줄 수 있다 쳐도 갓 성인 된 자녀, 미성년임에도 노력해 힘들게 벌어놓은 1200 생활비로 써 없애고 갓 제대한 아이에게 얹혀 살며 백수 남친 용돈에 합의금에 장사 핑계로 큰돈 대출 연이어 받게 하고 적금 털어 쓰고 그거 갱생 안 된다. 사람 안 바뀐다고. 너도 알듯이 말이야. 그런 사람도 엄마라고 마음 아파하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가까이 살면 맛있는 밥 사주고 싶을 정도로 타인조차 이럴진데 부모란 사람이, 그것도 엄마란 사람이 그럴 순 없는 거야. 그런 몹쓸 인간에게 마음 내주지 마. 상처받지 말았으면 해. 그 사람은 그저 막 살아온 값을 치르는 중일 뿐이고 그 값을, 빚을 네가 대신 갚을 이유가 없어.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다시 인연 맺는 순간 네 인생까지 말아먹게 될 거야. 너라도 잘 살아야지. 일이 기특하게 대견하게 성장했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도 엄마라고 측은함에 품었다간
결국 너까지 망가질지도 몰라. 그런 엄마 외면한다고 돌 던질 사람 없다. 있다 해도 신경 쓸 가치가 없어. 고생 참 많았네. 너 정말 대단하다. 잘 커졌고 잘 살아왔네. 기운 내고 앞날에 큰 복이 있길.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래. 추가 글입니다. 글쓴이입니다. 일기장 같은 넋두리를 읽고 응원까지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봤습니다. 응원이 모두 진심인 것 같아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모두 사실만 적었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쏟아내는 통에 많은 일들을 빼놓고 기억에 남는 일만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동생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표현을 전부 못했지만 착한 녀석입니다. 댓글 중에 자세히 적어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세히 적으면 너무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 사실이었고 많은 일들을 거르고 순환해서 이야기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넘치게도 많은 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의견은 전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두 좋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것 같아 그 마음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댓글은 모두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니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쥐비 최고입니다. 불금이라고 파리 피플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우리 조심하면서 지내봐요. 방순이 한마디에 우리 모두 힘내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파렴치한 당신들을 증오해. 우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감기는 기본에 각종 병들을 달고 살았다. 그래도 긍정적이던 언니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건강해지려 노력을 했다. 2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평범한 20대 여자들같이 꾸미기도 많이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듯 했다. 몇 년 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와 사귀었고 둘은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기 좋았다. 학창시절에는 항상 빌빌대던 언니였는데 만날 때마다 방긋 웃던 언니를 보면 역시 긍정적으로 살면 다 이겨낼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형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외모도 훈훈하고 집도 나름 잘 살고 어디 모난 데 없이 언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했던지 건강하던 언니가 걷기만 해도 힘들어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졌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언니가 폐암 말기라고 했다.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의사의 한 달도 안 남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언니는 2주 뒤 떠나가 버렸다. 시간은 몇 년이 흘렀고 혼자 계신 엄마가 적적하실까봐 종종 엄마를 찾아갔다. 방순아, 결혼 안 하냐?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은 생각이 없네. 어서 결혼해. 집에는 가끔씩만 와. 가끔씩만 오라는 엄마의 말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는데 형부. 처제 왔어?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죠.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형부도 엄마가 적적하실까봐 들렀다고 했다. 처제 시간 괜찮으면 장모님이랑 셋이 밥이나 먹을까?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먹어요. 하고는 잠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엄마에게 줄 물건이 있어서 엄마 집에 찾아갔는데 형부가 또 있었다. 또 왔어요, 형부? 지나가다 잠깐 들렀어. 장모님 뵙고 싶어서. 언니를 많이 아끼고 좋아하던 형부였기에 또 왔을 수도 있지 하고 넘겼었다. 오늘은 밥 먹으러 가요. 그래, 장모님 식사하러 가요 우리. 오랜만에 외곽으로 형부 차를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규모가 꽤 있는 식당에 좌식이 앉았는데 이상하게 앉다 보니 엄마와 형부가 나란히 앉고 나는 엄마와 형부를 바라보며 먹게 됐다. 이상하다. 엄마가 내 옆자리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보니 차 안에서도 엄마가 조수석에 앉았었다.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왜 내 옆에 안 앉고 형부 옆에 앉아? 얘는 너는 자주 보잖아. 방서방은 오랜만에 보는 거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엄마에게는 전처럼 자주 가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형부에게 전화가 왔다. 처제 바빠? 오늘 시간 괜찮으면 술이나 한잔 할까? 갑자기 술이요? 뭐 그래요. 이따 봬요. 형부를 만났고 술을 한 잔 두 잔 먹는데 이상하게 언니 얘기를 꺼낼 때면 형부는 말을 돌렸다. 언니 보고 싶다. 이미 떠나갔어. 처제는 남자친구 안 사귀어? 아직 생각 없어요. 언니는 잘 지내겠죠? 처제, 남자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술자리는 이어졌고 형부가 뭔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야기를 꺼냈다. 장모님 있잖아. 장모님이 만약에 애인이 생기면 처제는 어떨 것 같아? 엄마요? 나는 엄마도 재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언니도 떠나서 많이 우울하실 거예요. 엄마도 새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많이 적적하실 거야.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해. 처제 잠깐만 기다려. 전화 좀 하고 올게. 네 형부. 10여 분 뒤 전화통화를 하고 온 형부의 옆에 엄마가 함께 왔다. 엄마? 어떻게 왔어? 너 보러 왔지? 얘기할 것도 있고. 얘기? 무슨 얘기? 처제,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우리 만나고 있어. 만나다니? 뭔 소리야?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고. 나 방실씨 많이 좋아해. 방실씨?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어진 형부의 말은 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언니가 떠나가고 하루하루 괴로움에 힘들어했던 형부는 엄마 집에 매일 찾아갔고 매일 엄마와 식사를 하고 매일 엄마와 시외로 바람을 쐬러 가고 하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둘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언니가 죽고 커다란 아픔이 작은 추억으로 바뀌었고 서로에 대한 작은 연민이 이제는 아주 큰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우리 서로 사랑해. 방순아, 우리 이해해줄 거지?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죽은 언니가 가엾지도 않아? 돌아가신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냐고 도대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여기 꿈나라 아니지? 지금 내 달팽이관 고장난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둘의 사랑을 축복해줘야 돼? 둘 다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 둘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 잘해봐라. 둘이 오래오래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 거냐고. 만날 거면 몰래 처만나던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이 거지 같은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냐고. 정말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차려 인간들아. 그러고는 잔에 있던 소주를 엄마와 형부 얼굴에 뿌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신이 멍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사랑? 웃기지 마. 그런 거지 같은 사랑은 사랑과 전쟁에서도 안 나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괜히 언니에게 미안했다. 저런 엄마의 딸이라서. 오늘따라 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언니가 나였어도 이해 못하겠지. 나처럼 있는 힘껏 욕해줬을 거지. 이제 엄마랑은 끝이다. 형부를 얻은 대신 나를 잃은 거야.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어서 내 귀가 썩어가는 느낌이다. 내 귀에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싶다. 댓글입니다. 죽은 딸을 보내고 사위랑 바람을 핀 장모년 참 대단하다. 남자를 얼마나 밝히면 사위랑 바람을 피냐. 딸이 하늘에서 보고 벌 줬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둘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쓰레기 둘이 만나니까 잘 어울리네. 남자놈은 엄마 뻘 되는 사람하고 사랑이 가능한가? 엄마, 저 재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여자는 몇 살이냐? 58년생 개띠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연 끊으세요. 부모한테 좋은 걸 보고 배워야지 못된 걸 보여주는 부모는 없는 것만 못해요. 사람의 감정을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사회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람. 다음 사연입니다. 가끔 신랄하게 쓰레기 같은 배우자 욕하고 후기에는 남편이랑 아내랑 잘 얘기했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네요. 이러는 사람들 있던데 제발 정신 좀 차려.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살아? 나 고졸의 기술도 없이 전업이었어. 애 둘이고. 그런데도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랑 친분이 두터워서 이 갈고 10년 만에 이혼했어. 둘째 출산까지 했는데 진짜 이게 남의 편인 건지 별짓거리 다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마누라가 능력이 없으니까 개무시하더라. 일단 참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놈 알거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대로 하면서 이악 물고 참았지. 낮에는 재취업하려고 기를 쓰고 아이들 어린이집 끝나면 애 보고 애들 잠재우고 나면 다시 공부하고 이 짓을 5년을 했다.
동시에 남편 사내 최연소 팀장 달기까지 입에 지퍼 달고 살았어. 내 속이 속이었겠니? 거기다가 회식만 하면 외박의 주머니에서 30-40만원씩 긁은 노래방 영수증 나오지. 애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도 참고 그야말로 주경야독했다. 눈물 흘리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수증, 혹시라도 빨래에 섞여 세탁기에서 사라질까 남의 편 옷마다 다 뒤지고 그러다 간간히 나오는 영수증 고이고이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 때 정말 못할 짓을 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빠 싫다고 아빠 없어도 된다는 애들 말에 이악 물고 버텼어. 매일 밤 몰래 핸드폰 카톡이며 카드 사용처 문자 캡처하고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면 정말 피눈물 나오더라. 그래도 내가 멍청해서 쓰레기 만난 걸 어떡해.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지. 애들이 무슨 죄야. 애들이라도 이 삶에서 탈출시켜야지. 그래도 그 5년은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지옥도 없겠다 싶었어. 20대 초반에 남편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바로 임신하면서 그만둔 회사가 정말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지.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은 많이 벌 때는 1000 가까이도 번다. 참지 말고 노력해. 그리고 때 되면 터트려. 내 전남편 돈 벌면서 애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처럼 하더니 이혼하자고 터트리니까 그때부터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애만 잘 보더라. 물론 할 줄 아는데 여태껏 안 한 게 괘씸하기도 하고 없는 정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아빠가 해주는 게 싫다고 해서 이혼했지. 결론은 바보같이 참지 말고 이혼해야겠으면 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하는 내 삶을 상상했을 때 공포감을 느끼면 이혼을 해야 된대. 반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여기 댓글들 보면 사회생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취미로 게임도 못하냐, 낚시도 못하냐, 힘들면 어디다 푸냐 이러면서 상대 배우자 험담하는데 그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한 사람은 애 보면서 취미활동 할 여유는커녕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 것 같아 취미 인정해주면 잔소리하기 전에 적정선 좀 지키면 안 돼? 취미활동이라면서 낚시는 꼭 밤에 가서 외박까지 해야 되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연애만 하지. 게임 적당히 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꼭 잔소리야 끊을 거면 타이머 맞춰놓고 하던가. 이러면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애 분유값, 기저귀값 아끼려고 우는 애 옆구리에 끼고 쿠폰 받는 사람 두고 몇만원짜리 피규어 꼭 때마다 사야겠니? 담보대출 갚으면서 명품백은 꼭 들고 다녀야겠어? 화장품 좀 저렴히 쓰고 좀 덜 바르면 어때? 더 바른다고 고소형되는 거 아니잖아. 능력이 돼서 하는 거면 뭔 상관이야. 근데 꼭 취미활동 가지고 상대 배우자가 어떻네 저렇네 왈가왈부 하는 걸 보면 뻔한 형편이야. 뻔한 형편에 간섭 안 받고 취미활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살고 싶으면 그냥 혼자 살아.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도 취미활동하느라 서로 따로 국밥으로 살 거면서 뭐하러 부모 등골 빼먹어가면서 굳이 결혼을 해. 연애만 하면 됐지. 그놈의 취미활동은 배우자 행복하게 해주기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못 푸니? 얼마나 좋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애까지 있으면 이런 엄마 아빠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겠어. 그냥 살아있는 가정교육의 표본 아니냐? 월 수입 얼만데 애는 없어요. 근데 제 유일한 취미는 뭐예요? 이것도 못하게 해요.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걸 부모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어? 살면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단 1분 1초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배우자랑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신 차려라들.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처럼 안정을 취하고 싶으면 클래식을 들어. 결혼을 하지 말고. 끝으로 이혼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아이들 지금 잘 크고 있어. 대신 이혼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지. 잠은 줄여도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가졌어.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지. 이혼 마무리됐을 때는 아이들 타격 없었어. 그 전에 아이들은 이미 엄마 아빠가 따로 살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터라 내가 뭘 따로 할 것은 없었어. 다만 앞으로 커가면서 학교나 사회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가 문제인데 그건 주 양육자와 아이들 간의 신뢰가 두터우면 힘들고 계속 반복되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웬만하면 아이들 때문에 참으려한 1인인데 지금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 잘 지내. 오히려 둘째는 그러면 이제 엄마 그만 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도 우는 모습을 들켜서 이것도 미안하네. 조금 더 잘 숨겼어야 했는데. 단 아이들한테 화는 잘 안 냈어.
정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했지. 남편과의 트러블로 아이가 미워 보여서 막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한 적은 없었어. 그래서 고맙게도 아이들이 날 잘 따라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기도 해. 감회가 새로운 아침이라 그냥 주저리 했는데 속은 시원하네. 그리고 혹여라도 내 글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이혼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연이 닿았으면 좋겠다. 추가글입니다. 댓글 보고 섬뜩해서 급하게 추가글 남깁니다. 이혼한 것이 뭐가 멋있겠나요?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본인만큼 멋있는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실에서 사이다 같은 이혼도 어렵습니다. 저같이 미련 없는 이혼하시려면 그만큼 이혼하는 과정 중에 욕심과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해요. 실제로 저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이들과 맨몸으로 나왔어야 했어요.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투룸 전세로 오기까지 아이들 밥은 해줘도 전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아까워서 3달 넘게 끼니 거르기 일쑤였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값 때문에 3,000원짜리 바나나도 못 사준 적 수두룩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흔들렸겠어요. 볼장 다 본 결혼 생활이었는데도 괜한 내 아픔과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만 고생시키나 싶어 자괴감으로 이혼하고 나서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속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특히나 둘째 출산 직후부터 이혼하기까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욕심조차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혼을 위해 5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저같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 고민할 시간에 자기 개발해서 상대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글을 쓴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신이 너의 이혼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끊임없이 제게 말해주고 있는 듯한 삶이 지속됐어요. 혹여라도 본인의 상황이 예전에 저와 같다면 이혼하세요.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지난 일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특히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하는 이혼이라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안전 때문이라도 버젓한 원룸 보증금 마련할 때까지는 증거 모으시고 눈 딱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자기 개발하거나 돈 모으세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전남편은 제가 살았던 삶처럼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계속 아빠 안 보겠다 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이혼인데다 위자료까지 청구돼서 소유하고 있던 집 매매한 돈은 거의 대부분을 제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아이 2명분의 양육비까지 매달 줘야 되는 상황이라 돈도 마음도 쪼들리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만날 수 있는 여자들도 점점 더 질이 좋지 않은 여자들만 만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멀쩡한 여자가 돈도 없는 이혼남이랑 만나려고 하겠어요. 이혼할 때 회사에도 소문이 났었는데 제가 뻘짓만 안 하면 저는 계속 벌 수 있으니 양육비 못 받더라도 제발 그 인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좀 많았어요. 위자료 다 받았습니다. 기간에 따라 제게 지급된 금액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도 모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참고로 상간녀 소송은 내가 그 여자보다 더 독해야 됩니다. 빈말 아니에요. 이 구역에 미친 여자는 나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소송 마무리될 때쯤 날 더 이상 안 건드립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만 미친 척 빙의하셔야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각오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내가 무서워 눈 내리까 하는 거 보고 싶으면 자본의 힘을 빌리세요. 돈이 상대방을 읊조리게 만듭니다. 절대 전화로든 만나서든 화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면 더 좋고요. 혹여라도 실수해서 소송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무조건 변호사랑 상담하고 증거로 책을 써도 될 만큼 모으고 또 모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도발해도 난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겁니다. 내 목구멍으로 화라산이라도 삼켜버리겠다는 각오로 깔끔하게 법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대응하세요. 후에 상간녀가 파도 나오니까 제 변호사가 전 남편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없이 상처도 받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전 남편과도 섣불리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흔 전에만 탈출하면 된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마음 편히 계속 불륜 저지르게 놔두었고 몰래 증거 모으며 동시에 취업 준비와 육아에만 신경 썼어요. 물론 제가 능력이 출중해 빨리 돈을 모았다면 기간은 더 짧아졌겠죠. 그래서 저는 결코 멋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집 팔리기까지 1년 조금 안 걸렸는데 잔금 받는 날 돈 빼돌릴까 불안해서 부동산에 쫓아가 계좌로 잔금 송금받고 나서는 길에 제게 그러더군요. 좋냐? 마지막까지 개념 없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아이들 위해서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양육비 미지급됐을 시에는 바로 철창신세 만들 테니 사람다운 삶 살고 싶으면 제 날짜에 꼬박꼬박 지급하라 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 버는 마당에 네가 몇 개월 감옥에 들어가 있는다고 내가 아쉬워할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네가 나만큼 고생하지 않을까, 그것이 노심초사되니 정말 하루라도 늦기만 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꺼져. 저번에 말한 대로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간히 연락은 왔습니다. 그리고 사내 최연소 팀장도 별거 아닌지 쫓겨나듯 작은 회사로 옮겼다길래 지인 통해서 비웃어줬습니다. 지금은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연락은 안 옵니다. 좋아요. 그저 일 때문에 자주 밤을 새서 피곤할 뿐 평안합니다. 제 글을 여기까지 읽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상황이 저와 비슷하시거나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끝까지 보시는 거겠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힘내세요. 인생의 길 위에서 그 누구도 강제로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꼭 이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끝으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쓰레기 치워내는데 5년이란 시간 동안 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님처럼 이악 물고 내 삶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저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서 애 때문에 산다 어쩌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격려하고 칭찬해요. 잘했어요. 이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힘이 되는 글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혼해봐서 아는데 진짜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네요. 저도 그 남자와 미래를 그렸을 때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우리 행복합시다. 진짜 요 근래 본 글 중에 제일 와닿는다. 노력해서 극복하고 자신감 뿜뿜하고 존경스럽네요. 추각을 읽으면서 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남은 인생 행복하세요. 뭐해서 1000만원 버세요? 알려주세요. 대단하신 듯하네요. 추가글입니다. 뭘 해야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을까 보다 나라는 사람은 뭘 해야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고소득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예요. 아무리 고소득자가 질비한 직군이라고 해도 적성에 안 맞아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소득 목표로 적성도 고려 안 하고 직업 정하려면 빡세게 1, 2년 세무사 시험 준비하면 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 중에 적성에 안 맞아서 직군 두어 번 바꾸며 방황하다 이혼이 동기부여되는 시점에 적당히 맞는 직업을 우연히 잘 찾은 것뿐이지 제가 속한 직업군이 유달리 고소득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전 제 직업 가진 사람들 100명 중 98명은 월 100 벌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월 수입 300만 돼도 아끼면서 아이돌 건사는 하겠다고 계산이 서서 200 후반대 됐을 때 전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터트린 거고 월 900만원대까지 찍을 줄은 제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정말 시야 좁히고 귀 닫고 입에 지퍼 채우고 몰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벌지도 못해요. 아이들 방학 때는 거의 일 못해서 수입이 들쑥날쑥하고요. 처음 2년 정도는 월 20만원도 못 벌었어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특정 직업군의 평균 소득보다 본인이 목표한 월 수입 벌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직업이 뭔지를 찾으셔야 해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19년 차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40대 초중반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다 독립해서 지금은 월 수입 2, 3천만원 정도 되고 전 17년 동안 맞벌이하다 전업주부 된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남편은 평소 저랑 있을 때 다정한 사람이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일평생 사랑받고 산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스윗한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저 편하라고 벤츠 뽑아서 저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제가 타던 차 타고 다녀요.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취미,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건 무조건 만사 오케이 지원해줍니다. 뭐 솔직히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고생스러웠던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고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뜯어 말렸던 친구들도 지금은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있으면 농담이랍시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것도 항상 아주 일관됩니다. 얼굴 봤으면 이 여자 안 만났어. 둘이 있을 땐 가끔 이쁘다고도 합니다. 제 외모를 제가 뭐라 판단할 순 없지만 보통 체격에 특별하게 어디 모나진 않은 것 같고 피부 좋다는 칭찬은 항상 들어요. 술 취해서 술김에 입 맞췄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술을 마셨던 건 맞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했고 아마 지금 시대였다면 고속감이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자고 한 적 없어. 우리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야. 아버님 퇴임 앞두시고 식빨리 올리자고 하신 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 친정엄마가 반대하다가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서 급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기 결혼 당했어. 착한 줄 알고 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었어. 연애할 땐 다 저에게 맞춰줬으니 싸울 일이 없었죠. 결혼하고 신혼 초엔 남편도 어린 나이였고 친구들이 대부분 총각이다 보니 맨날 나가면 연락 두절이라 많이 싸우긴 했습니다. 돈덩어리야. 허영사치 많은 여자다. 이 여자는 내 등골 빼먹고 살아. 명품, 피부과, 골프, 필라테스 해준 건 맞지만 다 본인이 선물하고 끊어준 건데 저리 말하니 앞으로는 받지 말아야 하나 싶네요. 참고로 17년 동안 맞벌이였고 큰애 출산하고 2년, 둘째 출산하고 7개월 육아휴직한 게 다였고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기도 당해서 그 빚 갚느라 억지로 시집살이도 4년 했네요. 어제는 골프 모임 사람들과 함께하다 모임 중 한 분이 50이 다 되는데 미혼이셨고 결혼 생각은 있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여자 만나고 싶냐, 외모 이상형은 어찌 되냐 묻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전 외모 안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당황해서 옆에 와이프 있는데 이 상황에선 외모 봤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평소엔 잘하고 이런 남편이 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선 저를 왜 이렇게 까내리는지 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오만정이 떨어지고 이 사람의 진심은 도대체 뭔가 싶네요. 한 번 농담이면 웃으면 넘어가는데 사람들 앞에선 일관되게 맨날 저런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하니 저 말이 진심인 것처럼 느껴져서 밤새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댓글입니다. 그거 와이프 까내려서 본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자기 위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마음에 없는 말 그렇게 자주 안 나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이러고 남편이 그런 농담할 때 나도 그랬어. 서로 똑같으니까 서로 억울할 것도 없다. 그치? 이렇게 받아쳐요. 우리 부모 보는 거 같네. 툭하면 우리 아버지 반찬 투정에 마지못해 결혼했다는 둥 자기 인생은 없다거나 섬에 홀로 가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 예전엔 그냥 듣고만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팩트 날리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가져오면 도장 찍어준다느니 아니면 밥 청소 못하는 거 거두어줬더니 어쩌고. 할머니랑 고모들 앞에서는 도로 가져가라고. 쓴이도 마음속에 담아둔 거 말해요. 평소에 잘해준다니 본심은 아닐 거고 우리 아빠가 딱 그래요. 집에서는 말 잘 듣고 애처가가 따로 없이 공주처럼 모시면서 밖에만 나가면 엄마를 하녀처럼 얘기해요. 습관처럼 밖에서도 모시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음식을 잘 못해서 곰손이라느니 실수라도 하면 이상한 사람 만들고 꼬투리 잡히면 후려치기 바빠요. 심지어 딸인내가 불만 얘기해도 꼭 끼어들어서 더 후려치고요. 30년간 그거 봐온 결과로 내 생각엔 아빠가 필요하고 원해서 같이 살면서 자존심은 상하는 것 같아요. 타인들 눈엔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렸다 라는 식이길 바라고 와이프가 미워할까봐 또 평소엔 잘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 확실하네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주신 거 하나하나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제 외모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21살에 남편 만나 연애하고 여지껏 유부녀로 살아와서 외모 평가 받을 일이 많지 않았네요. 가끔 남편 지인들이 재수씨 미인이라고 할 때 있고 예쁘다 소리 들을 때도 있긴 했지만 다 인사치레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제 유전자 받은 딸아이가 예쁘다 소리 많이 듣고 연영과 입시생인데 학원에서도 이쁘다 소리 듣는 거 보면 평균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남편 유전자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 닮았다고 해요.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관리하고 있어요.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몸매 관리, 뿌띠 성형 정도는 해서 푹 퍼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끔 사람들하고 농담하면서 저런 소리 할 때 빼곤 흠잡을 곳 없긴 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요.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월 2, 3천 번다고 주작 아니냐 하시는데 폰으로 글 적는 것도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주작을 쓸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흰 퇴직금이 없기에 연금도 많이 넣어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나 저희 노후 준비 등등 하려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겠냐? 웃자고 한 농담인데 너무 예민하다. 그래도 당신이 싫다고 하니 앞으로는 하지 않을게. 라고 합니다. 지켜봐야겠죠. 제가 여기에 글을 쓴 이유는 하소연이기도 하고 남편과 19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은 장난인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난 기분이 나쁜데 내가 예민한 건가, 화가 나는 상황이 맞는 건가, 내가 속 좁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각생 썰닭입니다. 오늘 많이 늦었죠. 요럴 때는 다른 영상 보고 계세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많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은 34살, 전 27살, 2년차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 친구와 나눈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 졸이다가 이렇게 글 써봅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최대한 읽기 쉽게 써볼게요. 지난 일요일에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오후 5시쯤 외출했습니다. 동창은 남자고요. 새벽 1시 30분쯤 귀가한 것 같더라고요. 전 TV 보다가 아마 10시쯤 잠든 것 같아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씻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원래 술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이날도 술 냄새는 전혀 안 났어요. 저는 남편 핸드폰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는 걸 몰라요. 이상하게 자꾸 찜찜하고 불안해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을 봤습니다. 패턴은 안지 오래됐지만 열어본 건 처음이에요. 남편과 남편 친구랑 나눈 카톡이 오후 6시부터 있었는데 무슨 암호? 은어 같아서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후에 쓸게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 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폰 검사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저한테 충실하고 잘해주고 아껴줘서 괜히 무슨 내용이냐고 따져 물었다가 오해였으면 사이가 틀어질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날 폰을 안 봤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남편 폰이라 캡처는 못했는데 여러 번 읽어봤고 이틀 내내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한 내용이에요. 일단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써볼게요. 대화 순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디? 30분 정도. 입장했냐? 넌 다음 타임에 들어와라. 사이즈는? 32, 25, 27, 27. 헐, 32는 뭐냐? 32가 뭐 준대냐? 준다는데 초면에 뭘 봤냐? 이쯤에 뭔가 내용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점오? 점오였는데 이사로 올림. 다 합의했어. 32 어떠냐? 쓸만하네. 후달리네. 나머지는? 27 하나는 괜찮음. 25랑 다른 27은 그냥 보통. 이쯤에도 뭔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친구가 도착을 했는지 카톡이 없다가 새벽 1시 20분쯤 이때부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간만에 제대로 빨렸네. 그냥 잘 놀았다고 생각하면 되지. 들어가라. 부분 기억이 안 나는 곳이 있긴 한데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다 썼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든 건 저 점오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검색을 해봤는데 업소에서 쓰는 은어라는데 남편이 친구랑 업소에 가면서 나눈 카톡일까요? 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연애할 때도 결혼해서도 세상 남자 다 가도 제 남편은 안 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술도 싫어하고 술자리도 싫어하고 여자 관계도 제가 알기론 깔끔하고 흔한 여사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 새벽에 집에 왔을 때 술 냄새가 전혀 안 났거든요. 제가 후각 예민해서 확실히 아는데 분명 술 냄새가 안 났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말 속이 타들어가네요. 만약에 남편이 그런 곳에 출입한 게 맞다면 전 진짜 우울증 올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이 남자랑 결혼한 거라고 믿어왔고 아직 그렇게 믿고 있고 얼마나 아껴주고 예뻐해주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만약에 그런 곳에 출입을 했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상상하게 되지만 그냥 함께할 자신이 없어요. 혹시 저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짐작되시거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간절히 찾아봅니다. 부탁드려요. 추가 글입니다. 글 써놓고 계속 기억 떠올려 봤는데 생각난 게 또 있어요. 타임비를 걷는다? 이런 말 있었고 친구가 다 풀타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 있었고 친구가 또 난 뭐 주고 뭐 받냐? 정석대로 주고받으면 된다. 그리고 친구가 1, 3, 13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쓴 게 있었는데 정확히 숫자가 무엇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1이랑 3만 있었어요. 예를 들면 3, 13, 1, 1 이런 식으로요. 댓글입니다. 7살이나 어린 마누라 두고 바람이나 피는 못된 놈이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저러고 싶나? 님도 이혼하던가 바람 피세요.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혼쭐이 나야 합니다. 저런 곳 맞들리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평범하고 정상적인 남자도 많은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나신 건지. 와 진짜 남자들의 세계란. 그렇게 암호로 불러야 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들은 그게 또 재미고 스릴 있고 그러면서도 다녀야 하고 그렇죠? 진짜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모든 남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정말 남자란 존재가 소름 끼치고 결혼이 너무 무서워집니다.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 안 하고 비혼주의로 살면 하자 있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평생을 믿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남편인 건데 그냥 모르고 살자니 억울하고 알고 나면 배신감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왜 이렇게 내 귀한 몸 상품화하는지도 너무 이해 안 되고 정말 이 문화는 사라질 것 같지도 않아서 예쁜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갖는 게 너무 어렵고 진지한 고민이 되네요. 우울증? 장난해요? 부모가 더러운 남편 봉사해주며 살라던가요? 그렇게 살라고 글쓰님 키워준 거 아닐 텐데. 100% 이상한 데 간 거 맞고요. 한두 번 해본 거 아닙니다. 단골일 겁니다. 님에게 잘못했다 빈다고 한들 더 철저하게 할 겁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서 싸울 거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 텐데요. 부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어긴 거예요. 아니요, 철저히 속인 거죠. 이혼하세요. 자궁경부암 걸리기 싫으시면. 남편 잘 때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 풀고 님 폰으로 그 내용 무음 사진 어플로 다 찍어 놓으세요. 폰에만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메일에도 저장해 두시고요.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증거 확보해 둡시다. 쓰니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저런 더러운 사람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소중한 본인 인생만을 생각하세요. 쓰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저러고 살 게 뻔한 남자 빨리 버리고 자신의 인생 찾으세요. 10년, 20년 뒤에도 안 그럴 거란 법 없습니다. 나이 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아무튼 남편 벌써부터 저러고 다니니 참 나쁘네요. 몇 번 읽어봤는데 진짜 애매하네요. 아래 댓글 보면 점어가 없어 얘기면 32, 27 이런 건 여자 나이 얘기인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왠지 없어 얘기 같은 건 사실인데 저녁 6시면 꽤 이른 시간인데 원래 그때부터도 하나? 술 냄새 안 난 것도 그렇고 긴가민가 뭘까 저도 궁금하네요. 누가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이 좋은 부부가 이런 오해로 틀어지는 거 원치 않으신다면 베풀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방 또는 즉석이라고 불리는 소소한 내기 당구에서 쓰는 용어예요. 제가 고스톱을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00원짜리 고스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줄씩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입장했냐? 그냥 그 즉방판에 참석하는 걸 입장한다고 해요. 보통 1시간 30분이나 2시간 단위를 한 타임이라고 불러요. 사이즈, 실력, 수지 치수, 32, 25, 27 이런 건 국제식 대대에서 치는 분들이 갖는 핸디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250이냐 300이냐 400 이런 거고요. 32점이면 프로 직전 단계 정도 수준이고 아마추어에서는 거의 최상위 클래스 정도고요. 25점은 동네나 구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400, 50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32가 뭐 준대냐? 이건 핸디캡인데요. 32점 같은 초고수면 하점자들한테 핸디캡을 줘야 게임이 공정하게 진행되겠죠. 이 핸디캡을 주고받는 표현으로 잡아준다 라고 하는데 흔히 짧게 준다 라고 해요. 초면에 뭘 봤냐? 그냥 직방에서는 처음 보는 사이엔 다이다이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점오, 이것 때문에 오해가 엄청 커진 것 같네요. 직방에서 점오라는 건 1점당 액수가 1,500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라는 건 보통 득점 2,000원, 뱅크샷 득점 4,000원 이런 뜻이고요.
액수가 올라갔으니 올렸다고 한 거예요. 30이 어떠냐 쓸만하네. 32점한테 잡히긴 하는데 쓸만하다고 표현한 거 보면 남편분이 한 3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짐작해요. 30점은 중대로 따지면 한 700점에서 1000점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후달린다는 얘기는 상대가 워낙 고점자라 긴장된다는 뜻이고요. 제대로 빨렸네. 친구분은 돈을 잃으셨네요. 타임비. 아까 말씀드렸던 한 타임당 당구장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걷는 거예요. 풀타임. 보통 입장할 때 몇 타임 치고 빠질지 얘기를 하는 게 매너예요. 풀타임이라고 하면 판이 깨질 때까지 친다는 뜻이고요. 1313 이런 거. 이건 설명이 복잡한데 핸디를 줄 때 1뱅크샷, 3뱅크샷 얼마씩 줄 것인지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저 정도 사이즈끼리 6명에서 한 6시간 쳤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잃고 따봐야 10만원 안쪽이에요. 점오나 2사 정도 액수는 저희 같은 그냥 대학생 친구들끼리도 즐겨 치는 액수예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너무 남편분한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업소다 뭐다 댓글 다신 분들도 원망하시면 안 되는 게 직방이란 게 지금은 건전한 오락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한량들 건달들의 놀이여서 아무래도 음지 용어들이 많이 쓰이곤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소 용어랑 중첩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요. 당구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만한 대화 내용이니까 너무 체크하지 마시고요. 원래 결시치는 거의 안 들어오는데 어쩌다 새로운 배풀이 막 숫자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찍고 들어왔더니 이런 내용이네요. 이 정도면 오해 풀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찜찜하시면 밤에 당구TV 틀은 다음에 남편분한테 오빠도 당구 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서 만약에 남편분이 신나서 막 이것저것 설명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100% 확실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후기입니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글 지워버릴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혹시 비슷한 오해 생긴 분들이 글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두려고 해요. 오해 풀렸다고 신나서 구구절절 길게 쓰기엔 염치도 면목도 없어서 간단하게 쓸게요. 울고 방황하고 하느라 어제 저녁에서야 배풀 봤는데 너무 내용이 완벽한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남편 퇴근할 때쯤부터 당구TV 틀어놓고 보는 척 했어요. 무슨 대머리 외국 선수 나오고 그런 거였는데 남편이 오더니 자기가 웬일로 이런 거 보냐? 라길래 그냥 TV 돌리다가 신기해서 보고 있었다고. 자기도 당구 쳐봤냐고 하니 정말로 갑자기 신이 나서 나 자기 만나기 전까지는 당구 엄청 많이 쳤어. 시합도 나갔었어.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치냐고 그랬더니 거의 안 치긴 하는데 저번에도 얘 만났을 때 당구 쳤지. 그냥 내 딴에는 여자들이 보통 남편 당구 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서 자세히 안 묻길래 그냥 얘기 안 했어. 저는 속으로 너무 미안해서 목이 메더라고요. 결국에 못 참고 울었어요. 폰 몰래 본 거부터 시작해서 글 올린 거랑 초반에 사람들 댓글이 몇십 개가 다 없어간 거 100% 맞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혼자 울다가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다가 또 울고 그랬던 거 얘기했어요. 돌아왔는데 남자분이 없어 아니라고 다 해석해준 댓글 보고 그제서야 너무 안심했다고. 자기 와서 직접 얘기 듣고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다 이실직고 했어요. 남편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너무 떨리고 두려웠는데 오히려 너무 웃기다고 혼자 빵 터져서 한참 웃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미안해야 될 일이냐? 라고 해주네요. 자기도 예전엔 여자들 파대 21호 23호 이런 게 용량 얘기인 줄 알았다면서 숫자 낮은 건 조그만 거 숫자 높은 건 대용량 이런 건 줄 알았다고 웃는데 하여튼 울다가 웃다가 또 미안해서 울다가 다들 감사드리고 특히 베풀 남자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쪽팔려서 이만 쓸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일하다 중간중간 즐겨보는 여자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은 편하게 쓸게요. 띄어쓰기, 맞춤법,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세요. 신상과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신랑 34살, 아버님, 어머님, 누나, 자영, 조카 7살, 5살 둘이 있습니다. 누나도 시집살이 중입니다. 차로 4시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신우가 보름씩 있다가 갑니다. 저 27살, 엄마, 언니, 형부, 조카 9살, 7살, 6살 아들, 딸입니다. 언니가 현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삽니다. 처음 결혼하고 신혼살림은 근처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거 분양 준비하기로 하고 신랑이 살던 미니 투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단 혼수 서로 조금씩 하기로 양가 합의하고 좋게 결혼했어요. 결혼 준비로 양가 트러블 없었습니다. 5월 말 반기약 기간이 한 달 남았을 때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 중에 뜬금없이 우리 같이 살까요? 남편의 이 한마디에 6월 말 시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게 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쓰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시댁에 들어오기 전 신랑한테 불편한 거 알지만 나도 노력할게. 어른들한테 잘하면서 잘 살 거야. 다만 내 방 하나만큼은 내 공간이었으면 좋겠어. 오빠와 나 둘만의 공간이니 오빠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해. 노력하길 바래. 라고 말하고 신랑도 동의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요. 저희 신혼방의 우렁각시 시어머님과 얼마 전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있던 일부터 차례로 적어볼게요. 저희 집은 4명이 사는 집에 4명이 다 일을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은 시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님은 12시에 퇴근을 하시고 아버님은 5시, 신랑과 저는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신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집에 도착하면 7시고요. 저는 정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항상 어머님 일찍 퇴근해 오셔서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희 방도 청소를 하시네요. 주말에 제가 청소하면 된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 어린 게 뭘 하겠냐? 내가 알아서 하마. 걱정 마라. 라며 오히려 화만 내시더군요. 이렇게 화를 내시고 난 뒤엔 몰래 들어왔다 가시네요. 어른들 아침 식사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전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님 아침 준비 도와드려요. 아버님, 어머님 먼저 식사하시면 신랑은 7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이때 어른들은 출근하시고요. 어른들 식사하실 때 저는 씻고 준비합니다. 씻고 8시쯤 같이 아침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치우고 둘 다 출근을 합니다. 아침 시간은 괜히 저 혼자 바쁜 것 같고 어쩌다 아침에 어머님 세탁기 돌려놓고 출근하시면 그것도 널어야 되고 전 정말 정신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정신 똑바로 챙기고 좀 더 빠릿빠릿 움직이면 좋겠지만 이 정도 하는 것도 저는 답답해서 숨이 차요. 이렇게 아침 시간 보내다 보면 방안이 의도치 않게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전 또 갔다 와서 치우자 하고 문 닫고 출근하는데 퇴근해 오면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들어가 보면 어지러운 건 그대로인데 뭔지 모르게 깨끗해져 있습니다. 건드린 듯 안 건드린 듯. 어머님은 나는 그 방에 들어간 적 없다 라는 표정으로 왜? 이러시고 어머님은 방에 들어와서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뒤져보세요. 옷장도 열어보고 화장대, TV 다이까지 다 열어보시고 나중에 저녁밥 먹고 나서 거실에서 과일 먹고 있으면 옷장에 난방 못 보던 건데 뭐냐? 이러시네요. 그래서 저희 방 들어가셨냐고 하면 뭐 그것 좀 열어볼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따져야겠냐? 라며 되려 화내셔서 뭐라 말도 못했네요.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 신랑한테 말을 하니 너가 청소를 안 하니까 엄마가 답답해서 청소하시는 거야. 청소 똑바로 해. 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실 청소하려고 하면 똑같이 청소기 돌리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라며 본인이 다 하시고는 저녁에 신랑 퇴근하면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너무 아프네. 라면서 누워 계시고요. 아프다 하시면서 무거운 가구 재배치는 어찌 그리 계속 하시는지 하루하루가 위치가 달라지니 참.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다고 하면 네가 뭘 하냐? 이런 건 내가 노하우가 있어서 잘한다. 하면서 본인이 하시는데 락스랑 주방 세제 섞어서 물에 탄 후에 부어서 수세미로 닦고 끝입니다. 욕조에는 물때가 그대로 있어요. 설거지도 세제 쓰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그릇에 기름기가 없는 건 그냥 수세미로 대강하고 헹구고 끝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물때 끼고 한다고 어머님 몸에 더 안 좋다고 하니 네가 뭘 하냐? 말 대꾸하지 마라. 라고만 하시는데 그릇에 물때가 누렇게 세탁기 빨래도 저 혼자 맘대로 못하게 하세요. 무조건 세탁물 하나하나 어머님이 확인하셔야 하고 빨래 얼마 없는데 세탁기 돌리는 것도 낭비라면서 손빨래가 좋다면서 손빨래 하시고 세탁기 돌리고 나서 헹굴 때 섬유유연제 넣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것도 다 낭비라면서 세탁기 다 돌아가고 나서 빨래 넣을 때 분무기에 섬유유연제 넣어두고는 빨래에 뿌립니다. 분사 파. 섬유유연제는 원래 한번 헹궈야 하지 않나요? 손빨래한 것도 꿉꿉한 냄새가 나서 냄새 난다고 해도 무슨 냄새가 나냐? 하나도 안 나구만. 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 언니 집에서 빨래해온 적도 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엄마 일 나가면 언니랑 둘이 있으면서 집안일 돌아가면서 해서 웬만한 집안일 제 스스로는 기본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랑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 거 투성이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어려서 모른다. 뭘 알겠냐? 라고만 하시고 그럼 알려주세요 하면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말만 비꼬시네요. 신랑이란 사람은 그냥 자기 사는데 피곤한 일도 없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상황이 아니라 제 말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자. 라고 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주인도 없는 방 안에 몰래 들어오셔서 하나둘 간섭하시는 거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저희 방 근처에도 안 오세요.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도 화장실 가실 땐 안방 화장실 쓰시고요. 저희 방은 아주 별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는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으시고 멀리서 부르세요. 바쁘냐? 잠깐 나와봐라. 어머님은 거침없습니다. 신랑 없을 땐 문 벌컥 열고 들어오시고 신랑 있을 땐 똑똑 놓고 하시며 매너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더 기분 나빠요. 방문 열어두고 방에 둘 다 TV 보고 있으면 부르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문 앞에 기웃거리십니다. 무슨 저희가 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염탐으로밖에 비유가 안 되네요. 제가 본인 아들한테 해코지할까봐 그러시는 걸까요? 위에 소개에도 있듯이 신랑한테는 누나가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아들들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두세 번은 꼭 시댁에 짐 싸와서는 보름 정도를 있다 가더군요. 따로 살 때도 신우와 있어서 퇴근하고 매일 가고 주말엔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올해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 여름휴가 시즌에 신우가 와서 휴가 5일 동안 놀이동산, 박물관, 체험학습 다 가봤네요. 어머님이랑은 휴가 기간이 안 맞아서 어머님이 먼저 휴가 보내시고 저희가 휴가였는데 퇴근해서 오시면 숙모 보고 차 타고 놀러 가자고 해라. 하고는 애들한테 막 시키시더군요. 저 방에 있어도 다 들려요. 애들도 안방 침대는 흙침대라 딱딱하니 저희 방 와서 침대 위에서 빠빠빠 노래 부르면서 뛰고 뛰지 말라고 침대 위에서 뛰는 거 아니라고 하면 피식 웃고 더 뛰고 화장대 서랍 다 열어서 화장품 뚜껑 다 열어놓고 애들 엄마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애들이 뭐라던지 신경도 안 쓰고 에휴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이 저희 방에 서스럼없이 막 들어오시니 신우도 똑같이 막 들어오더군요. 말이 신우지 저한테는 이모뻘인지라 실제 막내 이모랑 저랑 나이차가 16살이에요. 다른 집 신우보단 어려워요. 근데 신우는 엄청 편한가 봐요. 씻고 스킨로션 바르러 들어오고 머리 감고는 또 들어와서 방에 앉아서 머리 말리고 드라이기 욕실에 1개, 안방 욕실 1개, 저희 방 1개 이렇게 있는데도요. 또 욕조에다 대고 머리를 감으면 감고 나서 구멍에 낀 머리카락은 좀 건지는 게 기본 아닌가요? 매번 뒤처리는 제가 해요. 예전에 시댁에 들어오기 전 따로 살 때 신우가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 블라우스를 들고 갔던 적이 있어요. 저 일할 때 입으려고 산 남방 블라우스 종류가 좀 많아요. 하나 정도 사라지면 모를 줄 알았대요. 그거에 더 부글부글. 저 대신 그때 신랑이 엄청 화냈었어요. 그래도 남의 물건 말하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훔쳐가면 되냐고 그때 신랑이랑 신우랑 엄청 크게 싸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어머님한테 역적이 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며칠 전 신우가 또 왔는데 언제 옷장을 훑었는지 제가 퇴근하고 오니 옷장에 파란 체크 남방 이쁘던데 안 입으면 놔줘. 안 입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입는데 죄송하다고 제가 좋아해서 자주 입는 거라고 곤란하다고 하니 옆에서 어머님이 그거 그냥 주고 너는 새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너네 형님은 애들 때문에 나가서 사 입기가 힘드니까 네가 그냥 주면 되지. 그리고 입는 거 한 번도 못 봤구만. 주기 싫어서 입고 다닌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뭘 그렇게 아까워하냐?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 꺼내서 신우 품에 안겨주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차라리 형님 블라우스 하나 사드릴 순 있어도 이렇게는 못 드려요. 저도 마음에 들어서 산 거고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퇴근할 때 어머님 제 옷 못 보셨어요?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절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좀 세게 말했더니 어버버거리시다가 옷 저한테 던지면서 됐다. 그렇게 중요하면 들고 들어가라. 라고 하시고는 안방으로 신우랑 들어가시더군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신우는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이랑은 그냥 일상대화만 몇 마디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신랑은 당시 2박 3일 출장이라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출장 다녀온 뒤 제 말을 듣고는 저보고 미안해. 누나랑은 나중에 통화해볼게. 그러면서 근데 누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그런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좀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더군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전 그 상황에서 제가 한 마리 말대꾸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한 건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나요?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더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제가 신우한테 사과를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난 시어머니보다 방관하는 남편이 더 짜증나는데? 늘딸이랑 결혼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 혼자 같이 살다 하다가 같이 살면서 마누라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혼하자 하면 이해 못하는 척 더 뭐라고 할 인간이네. 그냥 분가하세요.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남편도 잘하겠다 약속했지만 매번 글쓴이만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월세 살더라도 그냥 분가하세요. 아니면 남편 보고 너도 처가살이 한번 해봐 하시고 친정으로 들어가시던지요. 남편은 도대체 뭘 해주는 건가요?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를 적진 않으셨으나 남편의 말 때문인 듯 하네요.
아니 남편 믿고 시댁 들어가서 살게 된 건데 남편이 100% 방패막이 되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아내 입장에 서줘야지. 옷 사건을 읽다 보니 저도 막 서럽네요. 서운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확 방문 잠그고 다니세요. 학과할 때 남편에게 다짐받은 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되새기게 하시고 외출할 때는 방문 잠그고 다니세요. 우선 글쓴이는 이 글을 남편에게 꼭 보여주길 바랍니다. 남편은 와이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욕먹을 짓을 했으니 욕먹는 게 당연해요. 왜냐? 집에 가면 다 자기 편인 사람들이니 이 상황을 사리분별이나 하겠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신부 데려다가 온갖 마음고생은 다 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있지? 그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뭔데요? 그냥 웃으면서 달라는 옷 줬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융통성입니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호구짓이죠. 한번 그러면 나중에 계속 그럴 텐데. 그리고 시모나 신우나 기본 예의가 없네요. 아무리 글쓴이가 하찮게 보여도 그렇지 방에 막 들어가고 물건 막 쓰고 옷장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옷 달라 하고 참나. 거기다 시모는 한술 더 떠 직접 자기 딸 갖다 주기까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남편분은 그 상황에서 자기 부인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당신이 방패가 되어줘서 아내분 감싸주고 다독거려도 힘든 10월드인데 당신이 그따구로 나오는데 와이프가 고된 시집살이 앞으로 더 잘해나갈 수 있겠어요? 이따구로 방치할 거면서 같이 살자는 말은 왜요? 아니 그리고 같이 살자는 말을 상의하고 해야지 불쑥 밥 먹는데 지 혼자 내뱉어요? 자기는 원래 편한 자기네 가족이랑 사는 거니까 그냥 막 행동해도 그러려니 하고 스트레스 받는 와이프를 배려심 없고 융통성 없고 속 좁은 인간마냥 취급하네요. 내가 봤을 때 댓글 다신 분들이 봤을 때 당신 가족들은 아들 내외랑 같이 살 수 없는 심성과 막대먹음을 가졌으니 분말 말고 남편이 앞장서서 분가 진행하세요. 역지사지라고 반대로 이 모든 게 당신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돈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맘속에서부터 행복해야지 아내분이 얼마나 버틸 것 같은지 시험하지 말고 화병 나기 전에 분가해요. 솔직히 당신한테 욕하고 싶은데 참고 글 쓰는 거니 아내분 생각해서 분가하시라고요. 그리고 남편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정신 차리고 자기 가족 챙겨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일단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시댁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신랑이 먼저 말을 꺼내서가 시작입니다. 밥 먹는 도중 신랑이 같이 살자고 말을 꺼냈고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직 신혼인데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냐? 며느리랑은 다 얘기가 된 거냐? 설령 얘기가 되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 몇 년쯤 더 너희끼리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한 번쯤 같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먼저 너네가 같이 살자고 말한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고 그 자리는 그냥 아버님의 거절로 합가 얘기는 해프닝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모두들 그냥 웃으며 나중에 한 번쯤 같이 살아보자 얘기만 했었네요. 물론 집에 와서 신랑한테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난 솔직히 부담스러워. 힘들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100이면 100 다 반대할 거야. 라고 말을 했었고 신랑은 너만 불편한 거 아니고 어른들도 불편해. 그럼에도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게 얼마나 보기 좋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는 불편해. 27년을 살면서 집 하나만큼은 편안한 집, 쉴 수 있는 집 이런 개념으로 살아왔어. 근데 어른들이랑 살면 내 집 내 공간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집이 되지 않겠어? 전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 신랑은 그런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에게 물어봤나 봐요. 시댁 들어가는 문제로 집사람이랑 싸웠다. 왜 집사람이 같이 사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다 제 편을 드는 말들이었나 보더라고요. 제 말과 직장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결과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퇴근 후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합가 얘기는 없단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가 얘기는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신랑 얘기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상황 설명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랑이 그렇게 말하고 며칠 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퇴근 후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신랑이랑 집에 가니 아파트 전단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 집 모델하우스 가서 가져왔다. 지금 집이 너무 좁으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나중에 같이 살기로 해놓고서는 왜 그래? 라며 어머님한테 화를 내고 저는 일단 저희 신혼 좀 더 지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자리에 안 계셨어요. 어머님은 신랑 말 듣더니 결혼하더니 방구 너 편했다. 라며 정말 뜬금없이 우시더라고요. 결국 신랑이 집사람이랑 좀 더 상의해볼게. 나는 우리 집이라 편하지만 집사람은 그게 아니야.
하지만 집사람이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면 나도 집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말 옆에서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을 끝으로 조금 더 앉아있다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 산다는 말이 그렇게 쉽냐? 어떻게 사람이 말을 생각 없이 내뱉냐? 저번부터 내가 불편하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면 산다고 하냐? 하면서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 다음날 어머님 전화 와서 불편할 게 뭐 있냐? 편하게 친정이라 생각하고 지내라. 손 하나 까딱할 거 없이 살면 얼마나 편하겠냐? 제가 그래도 어머님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또 울고불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신랑하고 상의하고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신랑이랑 열띤 토론 끝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어른들한테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신랑도 노력한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방 하나는 편한 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내 몸 하나 뉘일 유일한 곳인데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다. 그건 오빠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고, 신랑도 알겠다고 그러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문 잠그고 싶어도 문고리가 고장났네요. 잠그는 핀 자체가 없어요. 화장실에도 잠그는 핀이 없어서 조카들 올 때마다 문 열어서 깜짝 놀래요. 신우 있을 때 언니 집 가서 씻고 온 적도 있어요. 형부가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서 조금 편하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 벌고 저축도 하고요. 분가하라고들 하시는데 저도 분가하고 싶네요. 신랑하고 진지하게 말해보려고요. 분가하고 싶다고. 그동안은 학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나가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실망하실까봐 그냥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정말 댓글들처럼 제가 미련했네요.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닌데. 당연히 어른들에게 제 도리는 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 못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댓글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신랑이랑 먼저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2가지 사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저도 댓글 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네요. 단거를 칠 줄 알긴 한데 처음에 사이즈 32, 25, 27 이러길래 신체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34, 24, 36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마 저 댓글 들으시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덕분에 남편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오히려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좋은 해피엔딩이 되었네요. 두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셨을 만한 사연이네요.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시어머니가 없지만 어렸을 적 엄마나 할머니가 제 물건 막 건드리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이나 상황을 떠나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합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안 하는 분위기네요. 정말 100커플에 한 커플 되려나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도 불편할 것 같아요. 집안일을 많이 하는 며느리라고 해도 괜히 이것저것 눈치 보게 되실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합가해보셨나요? 분가를 하다가 합가를 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가 네 시어머니가. 모든 시어머님들 존경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가 밥 먹는데 만두를 경비 아저씨 갖다 주라길래 만두 다 집어서 집에 왔더니 남편 vs 시모가 시작되는데 아따 시어머니 너무하네. 밥 먹는데 심부름을 시켰어. 어떤 시어머니인지 참 궁금하네. 이거 지금 당장 안 볼 수가 없겠다. 설거지하면서 보면 그렇게 재밌다며?